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향연이라는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연은 영어로는 pleasure, 쾌락, 즐거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기억으로는 여기에 굉장히 신박한 논리가 나옵니다. 남녀는 왜 서로 껴안으려 하는가? 네, 그 부분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 향연을 4번 정도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 전체 책에 대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아주 좀 좋은 글이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195쪽입니다. 향연. 대화 속에 나오는 인물. 아폴로도로스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의 친구. 아폴로도로스는 이 친구에게 이 대화편에 나오는 대화를 간접적으로 말한다. 아폴로도로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토데모스로부터 이 대화를 들었다. 아가톤,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연 비극시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데모스, 파이드로스, 문필가, 파우사니아스, 아가톤의 애인, 에리크리마코스, 의사,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시인, 알키비아데스, 재기발랄하고 방종하고 악명 높으며 당시 아테네에서 권력의 정상에 있던 사람. 네, 등장인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앞에선 주로 2명, 3명 나왔는데 읽겠습니다. 아폴로도로스. 자네가 알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이미 말한 적이 있네. 그저께 팔레론에 있는 우리 집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한 친구가 나의 뒷모습을 알아보고 농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네. 이봐 자네, 팔레론의 아폴로도로스, 잠깐 기다리게. 그럴 수 없나? 나는 그가 따라올 때까지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를 찾아다니고 있던 참일세 아폴로도로스? 라고 그는 말했네.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아가톤의 잔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싶네. 여기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각주는 지금 팔레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테네에서 서남쪽으로 약 4km 거리에 있는 옛 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미 듣기는 했네. 그 사람은 필리포스의 아들 포이니코스에게서 들었다고 하더군. 그는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자네도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더군. 그러니 제발 들려주게. 소크라테스는 자네 친구이니 친구의 연설을 자네보다 더 잘 전해줄 사람은 없을 걸세. 우선 자네는 그 잔치에 참석했었나?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게 틀림없군. 하고 나는 대답했네. 목소리 좀 달라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폴로도로스입니다. 여기서 나는이란 얘기는 아폴로도로스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게 틀림없군. 하고 나는 대답했네. 자네가 알고 싶어하는 잔치는 최근에 열렸고 또한 내가 거기에 참석했다고 알고 있다면? 나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이건 또 그 친구의 친구 누구냐 앞에 나오는 아폴로도로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친구입니다. 친구가 지금 네 이름이 제가 지금 이름이 안 나왔네요. 위에 맨 위에 이렇게 있었네요. 아폴로도로스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의 친구.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네요. 밝혀지지 않은 수천 년간 밝혀지지 않은 걸 제가 밝히려고 해봤는데 저도 못 밝혔습니다. 역시 저의 지적 한계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목소리를 좀 달리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좀 기조를 못 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좀 늙은 목소리로 바꾸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이제 여기 지금 화자인 아폴로도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글라우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아가톤이 아테네를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그럼 이름이 글라우콘인가요? 내가 소크라테스와 사귀면서 날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고 하는 것을 나의 주된 일로 삼다시피 한 것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네는 모르나? 그 전에 나는 아주 형편없이 살았고 어디서나 잘난 체하긴 했지만 사실은 나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불쌍한 놈이었네. 지금의 자네만큼 불쌍한 놈이었지. 게다가 인간이 전념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일이 지혜의 추구라고 믿고 있었네. 조롱은 그만하게 라고 그는 대답했네. 그 잔치는 언제 열렸는지 말해주게. 우리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의 일일세 라고 나는 말했네. 아가톤이 그의 첫 번째 비극으로 상을 타던 해의 일이니까 그의 극단원들이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감사의 제물을 바친 다음 날에 그 잔치가 열렸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의 일이군. 누가 자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나? 소크라테스인가? 천만에 그렇지 않네. 사실은 포이니코스에게 말해준 바로 그 사람이야. 키다테나이온의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이지. 여기서 키다테나이온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내 아크로폴리스 남쪽에 있는 지역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외국 고전을 읽을 때 이런 지명이나 인명이 나와서 참 우리를 괴롭힙니다. 언제나 맨발로 다니는 키가 작은 사람일세.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당시 소크라테스를 가장 숭배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석했네. 그러나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한 일에 관해서는 내가 직접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았고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의 설명을 확인해 주었네. 그렇다면 왜 나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나? 우리는 시내로 나가는 길이니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으면서 그 잔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따라서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닐세. 그리고 자네가 그 이야기를 듣기를 갈망한다면 나는 자네 뜻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네. 제가 이제 글라우콘 아닙니다. 지금 대화 상대는 이제 글라우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다른 익명의 친구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정리를 잘 못한 걸 죄송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그 이야기를 듣기를 갈망한다면 나는 자네의 뜻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네. 사실상 내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은 젖혀놓더라도 철학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각별한 즐거움을 느끼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자네와 같은 부유한 상인들이 하는 말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 있는 자네 같은 사람들을 동정하게 만드네.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는 일이 없을 때에도 자네들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일세. 자네들은 자네들 나름대로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고 어쩌면 자네들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자네들에 대한 나의 감정은 의견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관계되는 것이네. 이제 친구, 익명의 친구입니다. 이제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자네는 변함이 없군. 아폴로도로스, 자네는 변함이 없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네. 내가 아는 한에서는 자네는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는 자네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믿고 있네. 자네가 어디서 광신자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자네의 말에는 언제나 광기가 있네. 자네는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는 자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격분을 느끼고 있네. 네, 아폴로도로스, 여보게, 나 자신이나 자네들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내가 광신적이고 이상하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 아니겠나? 친구,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말기로 하세. 아폴로도로스, 우리의 요청에만 마음을 써서 그날의 대화를 자세히 말해주게나. 아폴로도로스, 그렇게 하기로 하세. 대충 다음과 같았네. 그러나 아리스토데모스가 나에게 말해준 대로 처음부터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낫겠군.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네. 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소크라테스를 만났는데 그는 신발까지 신고 있었네. 두 가지 일은 그에게는 아주 드문 일이어서 그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고 물었네. 아가톤의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야. 이제는 승리 축하연회에 오라는 초대를 받았지만 어제는 승리 축하연회에 오라는 초대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 싫어서 가지 않았네. 그러나 오늘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 내가 말쑥하게 차려입은 것은 잘생긴 사람을 찾아갈 때에는 이쪽도 가장 멋지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세. 이건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는 덧붙여서 말했네. 자네는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함께 갈 생각이 없나? 그의 뜻에 따르겠다고 나는 대답했네. 그럼 같이 가세라고 그는 말했네. 소크라테스가 지금 같이 가자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리스토데모스가 전해준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베푼 잔치에는 초대를 받지 않았더라도 좋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옛말을 우리 나름대로 바꾸면 되지.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속담이 원래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조웻의 번역문에는 양반은 상놈의 잔치에 불청객으로 가도 좋다는 의미의 속담이 삽입되어 있다. 여기에 옮겨놓은 속담의 형태에는 아가송과 아가토르의 제2격의 복수가 같다는 점을 이용한 말장난이 있다. 네. 여기서 아가토스는 좋은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읽었더니 더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런 지금 속담에 대한 각주를 적어놨습니다. 사실상 호메로스가 이 속담을 역이용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어기기도 한 것 같아. 그의 아가멤논은 아주 뛰어난 병사이지만 메넬라오스는 겁쟁이 전사였네. 그렇지만 아가멤논이 재물을 바치고 그의 친구들을 대접했을 때 메넬라오스는 주인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청객으로 참석했네. 이 말을 듣고 나는 대답했네. 호메로스가 그려놓은 장면은 선생님보다는 저에게 더 잘 들어맞을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보잘것없는 사람이 현자의 잔치에 불청객으로 가는 셈이지요. 저를 데려가시려면 어떤 구실을 생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불청객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초대하셨다고 말하겠습니까? 가면서 생각하기로 하세?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네. 어떤 구실을 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두 사람의 머리가 낫겠지?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 우리는 걸어서 가기 시작했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뒤처지고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혼자서 먼저 가라고 말했네. 아가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아주 우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네. 문에서 만난 하인은 나를 방으로 안내했고 그 방에서는 손님들이 테이블 앞에 앉아서 막 식사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지. 아가톤은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네. 때에 맞춰 잘 왔네. 함께 식사나 하세. 아리스토데모스. 다른 볼일은 있어서 왔다면 그 일은 잠시 뒤로 미루게. 이제 자네를 초대하려고 찾아다녔는데 어제 자네를 초대하려고 찾아다녔는데 어디서도 만날 수가 없었네.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나? 나는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소크라테스는 보이지 않았네.
그래서 물론 소크라테스와 함께 왔으며 그가 나를 초대했다고 나는 말했지. 잘된 일이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아가톤이 말했다. 방금 나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군. 나가서 살펴봐라.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모셔와. 그리고 자네 라고 아가톤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 아리스토데모스는 에크리시마코스 옆에 앉게나. 나를 안내한 하인이 내가 앉기 전에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었고 또 다른 하인이 와서 소크라테스는 이웃집 현관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며 들어가시자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들은 채도 하시지 않는다고 말했네. 이상한 일도 다 있군 하고 아가톤은 말했네. 다시 가서 돌아오시라고 하고 들어오시라고 하고 들어오시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고 돌아오면 안 되네. 그러지 말게 라고 나는 말했네. 방해하지 말고 혼자 계시도록 하게. 그게 저분의 버릇이야. 그분은 가끔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꼼짝 않고 서 계시네. 틀림없이 곧 오실 걸세. 그분을 방해하지 말고 혼자 계시도록 두게. 좋아.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고 아가톤은 말했네. 그리고 나서 하인에게 일렀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음식을 드려라. 너희들을 간섭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차려보아라. 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도 너희들이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을 만큼 대접을 해봐라. 그 후에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도 소크라테스는 오지 않았네. 아가톤은 몇 번이고 그를 부르러 하인을 보내려고 했으나 내가 말렸네. 마침내 그가 왔네. 평소에 그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었네. 우리가 음식을 반쯤 먹었을 때였으니까. 마침 아가톤은 맨 끝에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다가 소리쳤네. 이리 오셔서 제 옆에 앉으세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가까이 오셔서 이웃집 현관에서 깨달으신 일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분명히 선생님은 선생님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으셨을 것이고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답을 얻으실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여기 각주가 좀 길게 있습니다. 그 설명을 밑에 읽겠습니다. 그리스의 디너 파티에서는 손님들은 카우치는 이제 긴 소파를 얘기합니다. 카우치의 왼쪽 팔꿈치를 얹고 기대었으며 한 카우치를 두 사람이 사용했다. 오직 여자들만이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했고 점잖은 여자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음식은 작은 테이블에 차려서 갖고 다녔다. 상석은 왼쪽에 놓여있는 카우치였고 제일 왼쪽이 가장 상석이었다. 오른쪽 카우치는 주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아가톤은 오른쪽 카우치 혼자 앉아있다가 소크라테스가 그의 오른쪽에 앉게 된 것이다. 알키비나테스는 더 늦게 와서 앉을 자리가 없자 아가톤과 소크라테스 사이에서 카우치에 기대 앉았다. 이 세 사람이 앉은 순서, 아가톤,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는 이 대화편의 마지막 장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리스와 로마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에서 긴 소파에 앉아서 몸을 거의 반쯤 누인 채로 음식을 먹고 토할 때까지 먹었다는 그런 그 로마 상류층의 문화가 소개되곤 하는데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이어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앉아서 말했네. 지혜가 물과 같아서 몸의 접촉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덜 가진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면 아주 멋질 거야. 아가톤? 마치 두 개의 잔 중에서 물이 가득 찬 잔에 물이 덜 차 있는 잔으로 털실을 통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말일세. 이것이 지혜에도 해당된다면 나는 자네 옆에 앉는 특권을 아주 높이 평가하겠네. 자네의 철철 넘치는 가장 훌륭한 지혜가 내 몸에 가득 차게 될 것이 틀림없으니까. 내가 가진 지혜란 보잘것없고 꿈과 다름이 없지만 자네의 지혜는 찬란하고 앞으로 더욱더 찬란해질 걸세.
자네는 아직 젊고 그저께는 3만 명 이상의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그 지혜가 현란하게 번쩍이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만 놀리세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하고 아가톤은 대답했네. 누가 더 지혜가 있는가 하는 선생님과 저의 주장은 잠시 후에 결말을 내기로 하지요. 주신 디오니소스가 선생님과 저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겠지요. 우선 식사를 하십시오. 소크라테스가 자리를 잡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자 우리는 제주를 뿌리고 주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며 이런 경우에 하는 관습적인 모든 의식을 치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네. 여기서 제주란 얘기는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심포지온, 영어로는 심포지움은 그리스 말로 잔치라는 의미이다. 이에 앞선 만찬과는 구별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심포지온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음악가와 무희들에 의한 여흥도 포함된다. 술을 마시는 것은 적어도 처음에는 형식에 따르고 주재하는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 주재하는 사람은 술에 어느 정도의 물을 타고 어느 정도로 마실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것이 파우사니아스가 시작한 토론의 요점이다. 만찬이 끝나면서 세 번의 제주를 뿌리는데 이것은 각기 올림포스의 제우스, 영웅들 그리고 구세주 제우스에게 바치는 것이고 제주에 이어 전통적인 노래를 부른다. 네, 밑에 당시의 관행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자 읽어가겠습니다. 이때 파우사니아스가 먼저 말을 시작했네. 자, 여러분, 가장 편한 음주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제 폭음을 해서 녹초가 되었고 그래서 쉬고 싶다는 말을 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러므로 가장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규칙이 무엇인가를 토론해 봅시다. 자네 말이 옳아. 파우사니아스라고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네. 가볍게 마시자는 제안에 찬성이야. 나도 이제 어제 대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세. 나도 대찬성이야 라고 아쿠메노스의 아들인 에리크시마코스가 파우사니아스와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듣고 말했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 남아있네. 자네는 어느 정도 마실 수 있겠나, 아가톤? 약간이라고 아가톤은 대답했네. 정말로 아주 약간일세. 지금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요. 제가 헷갈려서요. 지금 에리크시마코스가 여자 같은데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말인가요? 라고 에리크시마코스는 말했네. 나와 아리스토데모스와 파이드로스와 그 밖에 우리 친구들을 말하는 것일세. 우리들 중에서 가장 센 자네가 손을 들다니 우린 결코 자네의 상대는 될 수 없네. 나는 소크라테스 선생님까지 포함시킨 것은 아닐세. 적당히 마시든 많이 마시든 그분에게는 마찬가지야.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분은 만족하실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폭음을 하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내가 폭음에 대한 진실을 말하더라도 용서해 줄 것 같군. 나의 의학상의 경험으로 보아 나는 술에 취한다는 것이 해롭다는 것을 믿게 되었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많이 마시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지 않네. 특히 작치미성인 사람에게는. 여기 지금 제가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등장인물 중에 에리크시마코스가 여성이 아니고요. 여성은 파우사니아스 한 명 있고 에리크시마코스는 지금 의사입니다. 닥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목소리를 읽었던 것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참 읽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미리누스에서 온 파이드로스가 끼어들었네. 네, 여기서 미리누스는 아티카의 한 행정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말이야. 나는 언제나 자네의 충고를 들어왔고 특히 의학의 문제에서는 그러하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현명하다면 이번만은 자네의 충고에 따를 것이네. 이 말을 들은 다음 이 잔치에서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고 거나할 정도로만 마시기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네. 읽겠습니다. 또 누구의 말인데요. 누구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원하는 만큼만 마시고 강제로 권하지는 않기로 결정을 보았으니 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라고 에리크시마코스는 말했네. 의사입니다. 방금 들어온 피리 부는 소녀를 내보내고 오늘은 우리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즐겼으면 하네. 네, 중간 설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밖에 나가서 혼자 피리를 불거나 또는 원한다면 이 집 여자분들에게 들려주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대화의 주제로 삼을 것인가를 묻는다면 나는 이에 대해서도 제안할 것이 있네. 물론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모든 사람이 들어보자고 하며 말을 계속하라고 재촉했네. 나는 에우리피데스의 멜라니페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내 말을 시작하겠네 라고 그는 말했지. 여기서 멜라니페는요, 각주를 읽겠습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시인 가운데 최후의 시인인 에우리피데스에게는 현명한 멜라니페 및 옥중의 멜라니페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말은 후자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네요. 네, 읽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에우리피데스의 멜라니페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내 말을 시작하겠네 라고 그는 말했지. 즉 그 이야기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써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네. 그것은 파이드로스에 속하는 것일세. 그는 화가 나서 늘 나에게 이렇게 말했네. 에리크시마코스, 다른 신들에게는 시인들이 찬송가와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바치면서도 그렇게 오래되고 강력한 사랑의 신 에로스에 대해서는 그 많은 시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단 한 편의 찬가를 지은 일이 없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또는 우리들의 전문적인 교육자들, 예컨대 뛰어난 프로디코스를 들어 생각해보세. 그들은 헤라클레스에 대해 산문으로 찬사를 썼네. 이것은 어쩌면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닐지는 몰라도 나는 얼마 전에 어떤 현명한 사람이 소금의 유용성에 대해 놀라운 찬가를 쓴 책을 우연히 읽었고 여러분도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은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걸세. 네, 여기서 전문적인 교육자들에 대한 설명은요, 소피스트들을 말하며 프로디코스도 헤라클레스를 찬양한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그러나 해석한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야단법석을 떨면서도 지금까지 사랑의 신을 합당한 말로 찬양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야.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위대한 신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 파이드로스가 옳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의 신에게 찬양을 바쳐서 그를 만족시켰으면 하네. 또한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랑의 신을 찬미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만일 여러분이 나의 제안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할 거야. 나의 제안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들 모두가 사랑을 찬미하는 최선의 연설을 하자는 것이고 파이드로스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일세. 그는 가장 왼쪽에 앉아있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이니까. 자네 제안에 반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걸세. 에리크시마코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네. 다시 읽겠습니다. 자네 제안에 반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걸세. 에리크시마코스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네. 나는 분명히 반대하지 않을 걸세. 나는 내가 아는 유일한 문제가 사랑이라고 선언했으니까. 또한 아가톤과 파우사니아스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아리스토파네스도 반대하지 않을 걸세.
그가 하는 일은 디오니소스와 아프로디테를 다루는 일 뿐이니까. 또한 그 밖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반대하지 않을 걸세. 물론 말석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제안이 공평하지 못하지만 우리들보다 먼저 연설하는 사람들이 멋진 연설한다면 우리는 개의치 않겠네. 파이드로스로부터 사랑을 찬양하는 연설을 시작하기로 하세. 그에게 행운을 비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소크라테스의 말에 동의하고 파이드로스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요청했네. 아리스토데모스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각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나도 아리스토데모스가 한 말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네. 그러나 각자의 연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 내가 기억해둘 만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말해주겠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파이드로스가 먼저 연설을 시작했다고 아리스토데모스는 말했네. 사랑의 신 에로스는 위대한 신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과 신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 출생도 또한 같다는 말로써 그는 연설을 시작했네. 그 신이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이 점에 대한 증거로서 나는 에로스에게는 부모가 없는 사실, 그리고 어떤 문필가도 시로든 산문으로든 그의 부모에 대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카오스가 맨 먼저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카오스가 생기고 다음에 창조의 신의 확고한 기반인 넓은 가슴의 대지, 그리고 에로스가 생겼다. 네, 이게 지금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실린 글이라고 합니다. 아쿠실레오스는 카오스 다음에 대지와 에로스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헤시오도스의 말에 동의합니다. 또한 파르메니데스도 창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창조의 신은 에로스를 맨 처음으로 만들었다. 각주 읽느라고 아주 제가 바쁩니다. 여기 각주에는요, 아쿠실레오스는 신들과 인간의 기원을 다룬 게보의 저자, 그는 기원전 5세기의 아르고스의 역사가로서 그의 게보라는 책은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주가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기원전 5세기의 엘레아학파의 철학자로서 만물의 유전을 주장한 헤라클레이토스와는 반대로 모든 변화와 생성을 부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이와 같이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이므로 그는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줍니다. 소년의 경우 아주 어릴 적부터 훌륭한 애인을 갖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은 없으며,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애정의 대상을 갖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은 없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인은 여자가 아니라 소년이다. 소년과 소년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애인이라는 말은 말의 그리스 말은 에라스테스로 남자끼리의 사랑에서의 애인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젊은 시절에 좋은 남성과 남자와 동성애를 한다. 이게 혜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네, 이어갑니다. 고상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일생을 인도해야 할 원칙은 가문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그 밖에 어떤 것에 의해서보다도 사랑에 의해서 가장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명예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수치를 느끼고 고상한 일에 대해서는 대망을 갖게 하는 원칙을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없으면 국가든 개인이든 위대하거나 훌륭한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하다가 들켰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욕을 받으면서도 비겁하여 물러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그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았을 때 가장 괴로워하는가 하면 아버지나 친구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애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애인을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절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사랑받는 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당하는 수모에 그는 가장 민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나 한 군대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들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모든 수치를 피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조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네,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테베의 유명한 신성단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 신성단은 이 원칙에 의해 구성되었다. 신성단에 대해서는 기원전 371년에 에파모니다스 밑에서 치러졌던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처음으로 듣게 되지만 어쩌면 이보다 먼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절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들로 군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네, 아주 독특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의 수는 적더라도 그들이 힘을 합쳐 싸운다면 실제로 온 세계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거나 무기를 버리는 것을 그의 다른 어떤 동료보다도 자신의 애인이 보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그는 오히려 수천 번이라도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치거나 또는 위험할 때에 그의 옆에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나면서부터 가장 용감한 사람과 똑같은 정신을 갖도록 에로스 자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야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호메로스가 일부 영웅들에게 신이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에로스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말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펠리아스의 딸 알케스티스 이외에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네, 알케스티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테살리아의 페라이의 왕 아드메토스는 아폴론으로부터 그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가 죽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그의 양친조차도 그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의 아내 알케스티스가 나섰다. 그녀는 후에 헤라클레스에 의해 하데스로부터 구출되었다. 에우리피데스의 극 알케스티스는 이 사건 전체를 주제로 하고 있다. 네, 그럼 알케스티스는 남편을 대신해서 죽은 그런 여왕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왕비. 네. 이어갑니다. 그녀의 남편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살아 있었지만 그녀의 남편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한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녀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은 너무나 지극해서 부모가 아들에게 타인이 되고 친척은 명목에 지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희생을 한 그녀의 행동은 사람들의 눈만이 아니라 신들의 눈에도 고상하게 보여서 신들은 고상한 행동을 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을 그녀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감탄하여 그녀의 영혼을 하데스로부터 지상으로 되돌려준 것입니다. 신들조차도 사랑에 속하는 헌신적 용기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이아그로스의 아들 오르페우스의 경우에는 신들은 아내를 데리러 온 그를 실망시킨 채 되돌려 보냈습니다. 네, 오르페우스에 대한 글을 읽겠습니다. 트라키아의 신비적인 가수였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그의 아내 에우리디케를 하데스에서 구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들이 지상에 도달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 따라서 그는 종교적 격분을 느낀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의 손에 찢겨 죽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곧 살아서 지옥으로 내려간 것을 용감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하고 디오니소스를 경멸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겁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플라톤이 꾸며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중복해서. 그러나 오이아그로스의 아들 오르페우스의 경우에는 신들은 아내를 데리러 온 그를 실망시킨 채 되돌려 보냈습니다. 신들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그녀의 환영이었고 실물은 넘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악가에게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에게는 기백이 모자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알케스티스처럼 사랑을 위해 죽을 용기가 없었고 따라서 살아서 하데스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들은 그에게 처벌을 내렸고 여자들의 손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정리하면은 죽어서 가도 되는데 아내를 구하려면 죽지 않고 살아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비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편 신들은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는 영광을 주어서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축복받은 자들의 섬은요, 호메로스의 경우에는 대다수 사람들의 운명, 곧 죽은 다음 하계에서 그늘진 생활을 하는 운명을 갖지 않는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섬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만일 헥토르를 죽이면 그도 죽을 것이지만 헥토르를 죽이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와서 오래 살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헥토르가 죽은 다음 자기가 죽더라도 그의 애인 파트로클로스를 구하러 가서 헥토르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영웅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각주를 읽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따르면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트로이아 전쟁에서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에게 살해되자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에게 복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부분을 중복되더라도 제가 어디까지 읽었나 까먹어서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만일 헥토르를 죽이면 그도 죽을 것이지만 헥토르를 죽이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와서 오래 살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헥토르가 죽은 다음 자기가 죽더라도 그의 애인 파트로클로스를 구하러 가서 헥토르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영웅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파트로클로스는 그러면 남자 애인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절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신들로부터 지극한 찬양을 받았고 그의 애인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신들은 그를 특별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킬로스가 아킬레우스를 파트로클로스의 애인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아킬레우스는 두 사람 중에 더 아름답고 그는 아직 수염도 나기 전이었으며 호메로스에 따르면 파트로클로스보다는 나이가 적었다고 합니다. 네, 중간에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모든 영웅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 영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신들은 애인의 용기를 가장 존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준 애정을 신들은 보다 찬양하고 보다 많은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신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사랑받는 사람보다도 더욱 신적인 존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알케스티스보다는 아킬레우스를 보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보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로스는 신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귀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나 죽은 다음에나 인간이 덕과 행복을 얻도록 돕는 일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포지움에서.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대체로 이와 같은 것이 파이드로스의 연설이었네. 파이드로스 다음에는 몇 사람이 연설을 했지만 아리스토데모스는 이 연설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그대로 넘겨버렸고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을 말해주었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았네. 네, 이제 파우사니아스가 에로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파이드로스,
우리들에게 연설에 붙여진 조건, 곧 우리들의 연설은 단순하고 무조건적인 에로스 찬사해야 한다는 조건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에로스가 단일한 성질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에로스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로스란 건 신이 아니고 이제 애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우리가 어떤 사랑을 찬양해야 되는가를 결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에로스에게 합당한 말로 그를 찬양하기 앞서서 어떤 에로스를 우리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우선 우리들의 문제를 바로 잡아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프로디테가 에로스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입니다. 만일 단 하나의 아프로디테가 있다면 에로스도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둘이 있으므로 에로스도 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아프로디테란 무엇일까요? 하나는 나이가 많은 쪽으로서 우라노스의 딸이고 어머니가 없으며 우리는 하늘의 아프로디테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나이가 어린 쪽으로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로서 세속의 아프로디테라고 불리지요. 네, 밑에 설명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구별한 두 아프로디테는 크세노폰의 잔치, 즉 심포지움에서도 반복된다. 크세노폰의 책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이 두 아프로디테가 호칭이 다르고 사원도 각기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일 것이라고 암시한다. 각기 다른 사원이 있는 것은 기원 후 2세기의 여행가 파우사니아스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속애라는 호칭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여기서 두 여신의 성질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아마도 플라톤 자신이 꾸며낸 것인 듯하다. 우라노스는 천신, 즉 하늘의 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를 지금 두 개로 분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이가 많은 아프로디테와 젊은 아프로디테로 나눴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후자와 상대가 되는 에로스는 세속의 에로스라고 불리고 전자의 상대가 되는 에로스는 하늘의 에로스라고 불립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신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은 이 두 에로스의 성격이 각기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행위, 곧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고 말을 나누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행위의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는 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행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그 행위는 선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면 악하지요. 사랑의 행위나 에로스 자신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로스가 절대적으로 선하고 찬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사랑하게 하는 에로스만이 선하고 찬양받을 만한 것입니다. 세속의 아프로디테와 관계되는 에로스의 성질이 세속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에로스가 일으키는 결과는 제 멋대로이고 저속한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징은 첫째로 젊은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느 경우에나 이러한 사랑은 정신적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욕구의 만족을 목적으로 할 뿐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가능한 한 어리석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과가 순전히 우연적인 것이고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서는 사랑은 그 사랑에 대응하는 여신, 곧 그녀의 하늘의 상대자보다 훨씬 젊고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탄생하게 된 여신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에로스가 속하는 하늘의 아프로디테는 우선 여성의 혈통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남성의 혈통만을 가졌으며 둘째로 그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지금 설명을 읽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설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바다에서 태어났다. 즉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인 다음 토막내서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이 바다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에로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남성에게 이끌리고 남성을 천성적으로 보다 강하고 보다 지성적인 존재로 평가합니다. 게다가 남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천적으로 이 두 번째 사랑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소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이 어느 정도 지성을 보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수염이 날 무렵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생애에서 사랑에 빠져도 좋은 순간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만일 내가 잘못이 아니라면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일생의 반려를 삼겠다는 의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년의 무지를 이용해서 소년을 속이고 다음에는 조롱을 하면서 새로운 애인에게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사람들이 어린 소년과 관계를 맺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그들은 아주 불확실한 보상을 위해서 엄청난 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하게 될 것인가 또는 그 반대가 될 것인가는 일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자율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세웁니다. 동일한 제한이 보통의 애인들에게도 부과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들이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난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 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랑을 해서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애인을 갖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구실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에게 분별심과 자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만일 점잖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행동이라면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법률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찰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들의 법률은 너무나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앨리스나 보이오티아나 스파르타나 말솜씨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법률은 애인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젊은이든 늙은이든 누구나 이것을 수치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읽겠습니다. 앨리스, 보이오티아, 스파르타는 모두 그리스 쪽에 속하는 도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여기서 이제 도시국가들 얘기합니다. 특히 스파르타는 동성애로 악명이 높았다. 이것은 사람들을 군대 조직으로 묶어서 병영 생활을 하게 한 결과였을 것이다. 또한 보이오티아도 주민들이 우둔하기로 유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사실은 구변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구변으로 설득해서 얻는 수고를 면제해 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오니아의 여러 지방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태는 정반대입니다. 지적 및 육체적 성취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러한 사랑이 왜 페르시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가 하는 이유는 그들의 제국의 전제적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민들 사이에서 풍부한 정신과 강한 우정 및 단결이 형성되는 것은 정부의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테네에서의 우리들의 전제자들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전제자들이란 얘기는 히피아스와 히파르코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배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무너뜨린 것은 아리스토게이톤의 사랑과 하르모디오스의 강한 애정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원전 514년에 하르모디오스와 그의 애인 아리스토게이톤은 아테네의 전제자로서 고인이 된 피시스트라토스의 아들들인 히피아스와 하파르코스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이 음모는 누설되어 히파르코스는 살해되었지만 히피아스는 달아났다. 그러나 그는 후에 권력을 잃었다. 이 음모의 동기는 개인적인 모욕에 대한 복수였던 것 같지만 하르모디우스와
아리스토게이토는 죽은 다음에 전제자를 살해한 것으로 명성을 날렸고 자유를 위한 순교자의 고전적인 대표자로서 대중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서 이 책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을 비난하는 곳에서는 그 비난의 배후에 사람들의 열등한 성격, 지배자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신민들의 비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무조건 좋다고 하는 곳에서는 입법자의 정신적 나태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제도는 이러한 곳들보다는 훨씬 좋지만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랑이 남의 눈을 피하는 사랑보다 고상하다고 생각되며 가령 그들이 외모에서는 뒤떨어지더라도 가문이나 덕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이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보편적인 격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오명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에서의 성공은 영광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오직 실패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애인을 얻기 위한 아주 이상한 행동, 다른 목적으로 했더라면 가장 가혹한 비난을 받아서 행동을 관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얻거나 공직을 얻거나 또는 어떤 다른 권세의 자리를 얻을 목적으로 애인이 그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곧 그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애걸하고 빌고 엄숙한 약속을 하고 문간에 늘러붙고 있고 어느 노예도 생각할 수 없는 천한 일을 자진해서 한다면 그는 적들과 친구들로부터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적들은 그가 비굴하고 기계가 없다고 욕을 할 것이고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좋은 충고를 하며 그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엔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매력을 배가시키며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그의 행동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고상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은 거짓 맹세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일반적인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맹세는 맹세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은 신과 인간으로부터 최대의 자유를 허용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사랑을 하고 애인에게 상냥함을 보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품은 소년들을 그들의 부모가 가정교사의 감동 밑에 두고 가정교사에게 애인과 어떤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애인과 어떤 연락이라도 하면 그의 동년배와 친구의 괴롭힘을 받으며 어른들이 어떻게 괴롭히는 것을 말리려고 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앞서와는 반대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의 문제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것도 없으며 모든 일이 그때그때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나쁜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옳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을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옳은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보통의 또는 저속한 애인, 곧 영혼보다는 오히려 육체를 사랑하는 애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던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꽃이 시들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리며 그의 온갖 고백과 약속은 무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무는 없을 무입니다. 그러나 고상한 천성을 가진 애인은 그가 집착하는 것이 항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애인에게 충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관습의 목적은 애인들을 철저하게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A는 결국 만족을 얻고 올바르지 못한 A는 제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관습은 사랑하는 사람을 쫓고 사랑받는 사람은 달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각기 어떤 종류의 애인에 속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감정에 배후에 놓여있는 동기입니다. 곧 너무 빨리 애인에게 사랑을 허락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일에서 가장 좋은 시금석이 되는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애인의 부나 권세를 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애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를 견뎌내지 못하거나 또는 애인이 제공하는 물질적, 정치적 이익에 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상한 우정이 부나 권세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부나 권세는 안정된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원리에 따른다면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명예롭게 차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애인을 위해서 부끄러운 아첨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어떤 형태의 고역이라도 치를 수 있는 것처럼 명예롭지 못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 또 하나의 자발적인 고역의 형태, 오직 하나의 형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덕을 쌓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뜻에 따름으로써 지식의 분야나 그 밖에 어떤 덕에서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으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은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결코 불명예도 아니고 굴종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애인의 관계가 명예로운 것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두 원칙, 곧 소년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다루는 원칙과 지혜나 그 밖의 덕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원칙은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애인이 결합될 때 각자에게 적합한 원칙에 따라서 곧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애인을 위해 어떤 봉사든 다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따라서 사랑받는 사랑은 자기를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 어떤 행동이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따라서 결합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애인의 지혜와 덕을 위해 기여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의 교육과 지식 일반의 증진을 위해 열성을 기울일 때, 그때 즉 다른 어떤 경우도 안 되고 오직 이 두 원칙이 일치할 때에만 한 소년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속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아니며 한편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이 속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불명예입니다. 어떤 소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믿고 그에게 호의를 보였으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익을 얻으리라는 희망이 깨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소년은 명예를 상실합니다. 이 소년은 돈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어떤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논법에 따라서 어떤 소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와 사귐으로써 자신도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고 호의를 보였으나 그의 애인이 나쁜 사람이고 장점이 없는 사람이 밝혀져서 실망했다면 그가 속긴 했더라도 불명예는 아닙니다. 또한 그는 덕을 쌓고 자기를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나 무슨 일이든 하려는 참된 성질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명예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얻기 위해 애인의 뜻에 따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덕을 얻기 위해 애인의 뜻에 따른 것은 어느 경우에나 명예롭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여신과 관련되는 천상적 사랑이고 여기서 천상적이라는 얘기는 천국과 같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사람이나 덕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그 밖의 모든 다른 형태들은 세속의 아프로디테에 속하는 것입니다. 파이드로스 이상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파이드로스는 이제 사람 이름을 외친 겁니다. 파이드로스, 이상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당신에게 조력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파우사니아스가 말을 끝내자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할 차례가 되었네. 그러나 그는 포식 때문에 또는 다른 원인 때문에 모르겠으나 딸꾹질을 하고 있어서 연설을 할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그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의사 에리크시 마코스에게 말했네. 에리크시 마코스, 딸꾹질을 먹게 해주거나 아니면 딸꾹질을 멎을 때까지 나를 대신해서 연설해주게. 두 가지를 해주지 하고 에리크시 마코스는 대답했네. 자네 대신 내가 연설을 할 테니까 자네는 딸꾹질이 먹거든 내 대신 하게. 딸꾹질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하는 동안 한참 숨을 쉬지 말게. 그래도 멎지 않으면 물로 양치질 하게. 그렇게 해도 딸꾹질이 심하거든 코를 간지럽혀서 재채기를 하게. 또 한 번, 두 번 재채기를 하면 딸꾹질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멎을 거야. 잘 알았네. 그렇게 하지. 하고 아리스토파네스는 말했네. 그럼 자네 연설 시작하게. 그래서 에리크시마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네. 네, 이제 에리크시마코스의 사랑에 대한 주장입니다. 지금 각자가 돌아가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읽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인물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이건 눈으로 읽어도 좀 헷갈립니다. 또 외국 사람들 이름, 그리스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서요. 하지만 그 내용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양한 사랑에 대한 시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